저는 개인적으로 세트피스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트피스 먹힌 게 약간 뭐 메가리 없이 먹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거의 마스터피스 걸작 수준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는요. 맨유가 못한 게 아니고 빌라 세트피스가 쩐 거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빌라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맨유가 잘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유가 플랜 자체를 좀 잘 짜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의 이 흐름 자체를 예상을 한 거죠. 아스톤 빌라는 내려앉지 않는 팀이고 내려앉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에릭센 같은 경우에 뒷공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가르나초 이제 오른쪽 넣은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그렇죠. 자 오늘 개눈가래 시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OT에서 이제 아스톤 빌라에게 끌려가다가 3대2로 대역전승을 성공을 했는데 이게 좀 비결이 있다고. 네. 예. 비결 있죠. 예. 어떤 비결인가요? 경기 시작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따지고 이 경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이 경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의 생각과 이제 또 어떻게 다른지. 아니요,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뭐 입중전에 쓱 본 거니까 그 잘 못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저는 그 맨유를 설명하는데 웨스트햄을 설명하는지. 아스톤 빌라. 아, 죄송해요. 아스톤 빌라. 아, 진짜 입중계로 쓱 봤군요. 네. 아스톤 빌라. 네. 예.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주황색이 아스톤 빌라잖아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약간 맨유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경우 좀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빌라가 지공을 할 때 같은 경우에 조금 맨유가 위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맨유는 이제 완연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4-1 형태로 이제 수비 진영을 구축을 했고 반면에 빌라는 저희가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약간 모범적인 4-4-2를 보통 하는데 이번엔 약간은 달랐던 게 이제 최전방 투톱 같은 경우가 와킨스 나오고 그 다음에 1선이 이제 한 명이 맥긴이었죠. 맥긴이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사이에 위치를 해서 여기서 약간은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가 보시게 되면은 이 아스톤 빌라에 대해서 맨유 같은 경우가 수비를 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이 2명의 메잘라 인사이드 하프가 2명이 붙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에릭슨 같은 경우가 이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덴동커였고 한 명은 더글라스로 있었는데 여기서 원원 형태로 수비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였던 부분 특히 이제 아스톤 빌라 왼쪽 공격에서 많이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완비사카가 이제 아스톤 빌라 이제 왼쪽 미드필더였죠. 제이콥 램지 같은 경우를 원원원으로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이거 관련해서 이 오른쪽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거의 제이콥 램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윙이 아니에요. 윙이 아니고 미드필더인데 라인 사이에서 저희가 아스톤 빌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측면 미드필더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원원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측면 사이드 공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마치 풀백이 센터백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갖춰지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요. 여기서 빌라 센터백 2명에 대해서 호일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2대1에 놓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맨유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게 특히 언제였냐면은 카를로스가 공 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공이 나오는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 롱패스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파우 토레스 대신 이제 랑글레가 나왔는데 랑글레 같은 경우는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뛰었을 정도니까 공 가졌을 때 퀄리티가 훨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일룬이 2대1이 걸려서 랑글레가 공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맨유의 1선과 2선의 등 뒤가 공략당하는 상황이 이제 꽤 나왔던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맥긴 같은 경우 이제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완전히 투톱이 아니었다 보니까 맥긴이 있어서 만약에 마이누 같은 경우가 맥긴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이 에릭센 사이가 열렸을 때 와킨스가 나와서 공을 받고 여기서 맥긴이 나와서 3자로 공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제이콥 램지가 공을 받게 되는 거죠. 3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일단은 백라인을 마주보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 공을 보게 되니까
디뉴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뭐 4대4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대4 상황까지가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맨유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렸고 네. 아스톤 빌라에게 휘둘렸던 게 네. 여기에서 랑글레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럼 랑글레가 패스 능력 좋은 선수니까 앞쪽으로 두고 그리고 네. 제이콥 램지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숫자 확보도 돼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황까지 일단은 오게 되면은 문제가 됐던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비사카 같은 경우가 제이콥 램지를 맨마킹하는 것처럼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측면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뉴가 보통 높게 위치를 확보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히 열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내려앉는 거죠. 진영 자체가 이제 침몰시킨다, 맞아. 침몰되는 예. 거죠.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싹 다 내려와서 이제 주저앉은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왔었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호일룬이 이런 네. 이지선다로 이제 수비를 하는 상황이면은 사실 그러면 카를로스 쪽을 열어주고 랑글레 쪽을 계속해서 마크를 네. 시키면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여기서 3대1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2대1인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지공으로 하는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일단 공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얘가 공 가지고 있고 패스를 안 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공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붙으라는 거예요? 네, 너가 오면은 그때 준다. 네, 너를 나한테 고정시키고 얘가 완전히 프리한 상태에서 공을 가지게 해야겠다. 그럼 그런 이건 장면이 에메리는 많이 짠 있었어. 거네. 네.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그 데체르비는 예전에 사스울로 때도 이거를 엄청 네. 활용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압박을 오히려 이제 유도하는 그렇지. 거예요. 들어와. 네. 그럼 이제 이걸 벗겨내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압박을 유도하는 팀이 좀 있어요. 뭐 수비 라인에서 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압박 유도하고 뒷공은 항상 노린다. 본인들도 위험을 약간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이제 있는 리스크가 선수이라는 있는 거고. 슬기 형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골키퍼가 패스를 의도적으로 늦게 하고 천천히 한다. 네. 이게 뭐 여담이지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오면은 그게 상대로 하여금 뛰쳐나오게 그걸 더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골키퍼들이 근데 그 자세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보면. 브라이튼이 로베르트 산체스가 브라이튼 있었을 때 유독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쉽게 해서 깔짝깔짝거리는 거죠. 이렇게 발바닥 깔짝깔짝거려요. 그러면 이제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거 관련 연구도 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고 나오고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윙이 딸려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죠. 디뉴한테 넘어가서 그럼 또 여기서도 측면에서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격전지 자체는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왼쪽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완비사카가 계속해서 이제 디뉴랑 2대1. 예, 제이콥 램지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열세가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뭐 실점은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기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 나왔고 네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아스톤 빌라가 준비를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피스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세트피스 먹힌 게 약간 뭐 메가리 없이 먹혔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거의 마스터피스예요. 완전 세트피스 진짜 그거는 네. 거의 걸작 수준인데 준비를 했어요. 네, 그거를 잠깐 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맨유 같은 경우가 지역 방어 플러스 대인 방어 했거든요. 그래서 골 에어리어보다 이제 인스윙이었다 보니까 조금 안쪽이어서 이제 4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포스 세워놓고 이제 4명 있었는데 그리고 대인 방어 블록 이렇게 4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커 있고 여기 이제 가까운 한 명 올리려고 이제 수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공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골키퍼 쪽에 골키퍼랑 사이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게 하나의 스트럭처면은 여기 쓰면은 옵사이드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공간 안에 있는 거, 이 네모 안에. 네. 여기 수비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이게 덴동커였어요. 이게 덴동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먼 쪽에 있는 게 달롯이었는데 달롯한테 이렇게 한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 포스트 쪽에. 그래서 공이 넘어오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일단은 블록 한번 걸고 여기서 한번 블록 걸고 먼 포스트로 프리로 나갔고 그리고 한 명 같은 경우 이제 가까운 포스트로 한 명 나가서 수비를 이제 달고 나갔는데 주요했던 건 핵심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 공이 넘어올 때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달롯을 딸고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인스윙 킥이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감기니까. 네, 들고 들어오면은 당연히 달롯은 딸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공이 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달롯이 아니고 바란인 거죠. 이게 바란이었는데 그럼 바란이 이때 지역 방어에서 공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이때 덴동커가 이 사이로 나와서
여기서 피니싱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갭, 이 인터벌. 거의 한 번, 두 번, 세 네. 번의 단계를 네. 짜둔 거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일자다 보니까 이 갭이 거의 없는 거죠. 갭이 없는데 공을 한번 넘기고 먼포스트 끌어들이고 가니까 이 둘의 사이가 벌어져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 띡.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그 골 들어가고 보시면 그 아스톤 빌라 세트피스 코치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에멜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의도된 거죠. 참고로 아스톤 빌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5위입니다. 1위가 혹시 어디예요? 1위는 아스날이랑 에버튼. 왜냐면 아스날 경기할 때도 그 아르테타 옆에 세트피스 아스날 코치 세트피스 잘해. 엄청 많이 잡아주거든. 잡아줘, 많이 현지에서도 잡아줘. 얘기 많이 하고. 둘 다 이제 아르테타의 팀 아닙니까? 아스날, 에버튼. 이 둘이 이제 11득점으로 1위고 그 다음에 맨시티 8득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공동으로 있는 게 토트넘, 아스톤 빌라 그리고 루턴 타운. 루턴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2대0 상황이 됐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경기는 이제 최근에 맨유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경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따라가는 맨유의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었고. 사실 이게 오늘 메인 디시 아닙니까? 맨유가 이걸 어떻게 따라갔느냐. 나는 궁금한다기보다 이거는 그냥 뭐 전술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왜 에멜이 2대0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더 공간,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잘하는 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공격수의 퀄리티나 상대방이 물론 가능한쪽으로 두 골이나 기록하고 홀리는 득점했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득점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앉아서 수비를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끝나고 나서 들었습니다. 네, 제 느낌은 그래요. 저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에서는 항상 여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결과론적으로 네. 되니까 만약에 뭐 2대2로 비기기만 했어도 맨유 원정이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역전까지 당해버렸으니까 특히 또 거꾸로 자신들 이제 세트피스에서 실점까지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방금 저희가 빌라 세트피스를 봤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거든요. 맨유가 못한 게 아니고 빌라 세트피스가 전 거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빌라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맨유가 잘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유가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맨유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맨유가 그러면 잘한 게 뭐였는지 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1-4-1,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4-3-3이죠. 공격할 땐 4-3-3으로 나왔는데 이게 스페인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옛날 메노티란 감독이 이제 정의를 내린 건데 이제 소시에다 뺏게냐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할 때는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을 가졌을 때 2인 혹은 3인이 묶여서 2인 3인으로 어떤 상황을 어떤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맨유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몇 가지인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왼쪽 같은 경우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공이 있을 때 이제 공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후방에서부터 빠져나올 때 보게 되면은 달롯이 왼쪽 풀백인데 달롯이 여기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의 사이로 이동을 해요. 보통은 그러면은 오른쪽이 이제 베일리였는데 베일리가 달롯을 따라서 안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열리는 공간이 어디예요? 측면. 네, 이때 에릭센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에릭센이 이때 빠져나오게 되면은 빠져나왔을 때 같은 경우가 저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콘테 감독이 이제 좀 많이 쓰는 그 약간 공격 루트로 보게 되면 에릭센 물론 양발잡이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른발로 공을 잡게 되면 몸을 바디 포지션 열어놓고 잡게 되면 이때 뭐 베일리가 좀 뒤늦게 오겠죠. 뒤늦게 오면은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 있고 가르나초 있고 가게 되면 이번 경기에서 유독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베일룬,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그리고 뭐 달록 같은 경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양자택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 자체는 뭐예요? 짧게 플레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짧은 패스로 풀어 나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압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걸리는 거죠. 짧게 플레이하네? 압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역으로 여기서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뒷공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좋았던 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거.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위치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알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4-3-3 이제 8번 메잘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딱 얘기했던 그 하프 포워드죠. 그러니까 반공격수예요. 얘는 반공격수다 보니까 뒷공간 침투하고 여기서 공 가지고 실제로 이제 슈팅하는 상황도 있었고 완전히 이 상황은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간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제 패스를 많이 넣어주기도 했었고. 네,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 뭔가 이 에메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후방 라인에서의 그 일자 수비 라인을 굉장히 공고히 했고 네.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도 그 공간이 많지만 우리가 그 업사이드 트랩을 잘 쓰면서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지금 벌써 전형이 이렇게 된다기보다 알겠어 짧은 압박해서 이렇게 뭐 압박을 하겠어 그거 좀 내비두고 네. 좀 내려왔으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결과론 만약에 이거 결과론적이야. 아스톤 빌라가 이겼으면 사실 근데 이런 얘기도 이제 안 나왔을 건데. 그치.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 잡거나 여기 이 지역에서 볼 잡았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 패스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야, 사실. 업사이드도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날 옵사이드 아스톤 빌라 없어요. 근데 맨유 9번. 그래. 네, 그리고 엄청 많이 했죠. 호일룬이 진짜 오프더볼 움직임 진짜 그지 같았었거든요, 사실. 네. 라인 똑바로 안 보고. 그랬던 거 있었는데 사실 호일룬이 좀 더 지능적이었었고 침착했더라면은 이 라인도 몇 번 깨지긴 깨졌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오히려 이제 생각이. 내려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이런 그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플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비아레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지키는 것도 잘했거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물론 맨유도 잘하기도 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뭐 실점한 건 아쉽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백포스 팀을 상대했을 때 4-3-3 혹은 4-1-4-1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스날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 5대4가 나와요. 5대4가 나오고 근데 이제 라인이 높으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한 번 왜냐면 여기서 2대1 걸리고 여기서 2대1 걸리고 여기서 2대1 걸리고 여기서 2대1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수비 입장에서 다 못 네. 먹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약간은 저도 뭔가 공감을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에릭센이랑 달록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 외에도 이제 그냥 달록 같은 경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다고 치고 마이누 같은 경우 있어서 2명 묶이면은 센터백에서 다이렉트로 공이 넘어갔을 때 에릭센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에릭센이었으니까 덜 위험한 상황이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데브라이너였으면은 물론 데브라이너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수비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내려앉다가 여기서 크로스 올라가서 반대쪽 파포세스로 와서 피니싱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근데 되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맨유가 플랜 자체를 좀 잘 짜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의 이 흐름 자체를 예상을 한 거죠. 아스톤 빌라는 내려앉지 않는 팀이고 내려앉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 보면 거의 4-2-3-1 혹은 4-4-2에 가깝게 했었는데 완전히 온전하게 거의 4-3-3으로 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에릭센 같은 경우에 뒷공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가르나초 이제 오른쪽 넣은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얘 오른쪽 나왔네? 오른쪽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하다 좀 궁금하다 했는데 그 저 자리가 사실 이제 네. 맨유 입장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그쵸. 포지션이라. 막 산초도 났었고 그다음에 레시포드 오른쪽에도 레시포드 써봤었고 써봤고. 안토니 있었고. 봤을 때 저는 약간 의외였던 건 뭐였냐면 가르나초도 그냥 우리가 다 알잖아요. 원어원이 좋은 옵션이잖아요. 1대1이 좋은 옵션이어서 이 위치로 보게 되면 당연히 저는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플레이했던 공간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였어요. 예. 여기였고 여기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아니면 여기서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공이 다이렉트하게 넘어올 때 대각선 뒷공간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좀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훨씬 좋았어요. 깔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좀 생각났냐면은 한창 바르셀로나 좋았을 때 페드로. 페드로. 네, 전성기 때 페드로. 페드로 같은 경우가 1대1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 상대가 백포면은 이 대각선 움직임으로 그렇죠. 플레이하고 특히 이제 뭐 물론 페드로는 양발이 극강이긴 했지만 피니싱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가라나초 피니싱이 안 되죠. 네, 피니싱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 움직임 자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도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공을 가졌을 때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1대1이 좋다는 거를
기술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따지고 보면 1대1은 공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터치라인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80도 공간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이 진짜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360도에서 플레이해야 될 때. 이렇게 볼 안 뺏기는 거. 네, 공간이 완전히 이렇게 360도로 좁아졌을 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진짜 기술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르나초가 생각보다 그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 특히 이제 내려앉았다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려앉으니까 되려 역습은 또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게 되면 공 가졌을 때 여기서 공을 잡고 수비 2명을 자기에게 고정시킨 다음에 거기서 풀려나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게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드리블이긴 한데 상대를 나에게 고정시키기 위한 드리블이죠. 수비를 벗겨내기 위한 드리블이 아니고 골 같은 경우 들어간 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위치 자체는 좀 더 낮았으니까 이 정도 돼 있었는데 가르나초가 순간적으로 2명 고정시키고 이때 올라왔던 선수한테 패스 나가면서 크로스 올라간 거 자기가 이제 다시 왼발로 마무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나왔을 때는 되려 왼쪽 나왔을 때는 완전 1대1 주력이라면 오른쪽 나왔을 때는 좀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실제로 제가 방금 가라나초 히트맵을 확인했을 때도 이 사이드라인에 있을 때는 한 여기 부분까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올라가면 여기가 훨씬 많아요. 네. 여기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풀백, 센터백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원어원 옵션은 항상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스날은 누구예요? 여기 마르티넬리고 네, 여기 사카요. 그거는 고정이에요. 포지셔널하게 있다가 공을 가졌을 때 2대2 상황이 오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위치 자체는 안 바뀌는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이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가라나초 움직임, 네. 위치.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은 거는 브루노는 플레이하는 위치가 높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약간 하나 긍정적인 거는 호일룬이랑 브루노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작은 사회, 그러니까 유닛 플레이에서 꽤 좋더라고요. 호일룬 등지고 받고 브루노 주고 가르나초 돌아 들어가고. 그렇지. 그 패스하고. 네. 네. 호일룬이 그러니까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장점은 아닌데 그 부분에선 발전 중인 것 같거든요. 발전해야 돼요. 네, 네. 확실히 발전. 잘 못해. 네. 네. 등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포트 공중볼도 잘 못 따고. 그 뭐랄까 좀 부족해 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가 좀 빨리 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받고 대신에 원터치로 바로 공을 바로 레이오프 할 수 있는 옵션이면은 있으면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번 경기가 이게 많이 나왔던 거죠. 받고 브루노가 바로 1.5선 있으면서 받고 브루노 뒷공간 패스까지. 그러니까 호일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골을 넣었으니까 자신감을 찾으면 좀 더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레시포드도 왼쪽에서 꽤 괜찮았었고 전체적으로 그 후반전에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어떤 그 약점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맨유가 좀 그 빛을 봤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호일룬은 마지막에 골 넣고 난 뭐 토하는 줄 알았어 걔. 울분이 있는 거지. 약간 그 정도면 토하지 않나요? 나오지 않나? 근데 감격스러울 만하지. 감격스러울 리그 만해. 데뷔골이니까. 그 정도의 안 터지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호일룬의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 경기를 보시고 또 어제 업로드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군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코치님 오셔가지고 맨유랑 아스톤빌라 경기 왜 맨유가 역경승에 성공했는지, 근데 이렇게 세트피스 얘기, 그래서 아스톤빌라가 왜 세트피스 잘하는지 얘기랑, 그리고 맨유는 왜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렸지만 결국 그 경기를 역전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3년 히든풋볼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도 히든풋볼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풋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